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를 일부 수정하면서 법안 처리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59명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참사 발생 1년 6개월여 만에 여야가 법안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 핵심 쟁점은 참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디까지 권한을 주느냐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악법적 권한,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이 이 의견을 받아들였고 해당 조항들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특조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이 1명을 추천해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5월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지만 법안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때문이었습니다. 총선 참패로 궁지에 몰린 여당이 한 발 뒤로 물러섰고 민주당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야가 법안을 개정해 새로 본회의에 올리는 만큼 재석 의원의 과반이 넘으면 가결됩니다. 여야는 내일 법사위를 열고 수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정치권의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꾸려져 참사의 근본 원인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규명해야 하는지 박솔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치권의 극적인 합의에 유가족들은 만시지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뗀 건 다행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루라도 조속히 빨리 특조위가 꾸려져서 조사가 시작되는 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쉽지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지킬 건 지켜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0여 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심판대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결국 장관은 법률적 면죄부를 받았고 실무 책임자들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갔던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은 보석 등으로 모두 풀려났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1년이 넘어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은 최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고 때마다 희생양을 찾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참사의 진상은 이미 수사로 규명돼 특별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왜 미리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참사 당일 신고는 왜 무시됐는지, 참사 직후 구조 대응은 왜 지체됐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조항 삭제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만큼 각 기관들은 특조위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 법안인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거대 야당과 일방적으로 상정하려고 하면 이태원 특별법도 처리 못한다는 여당. 여야 모두의 압박을 받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관건입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최상병 특검법을 내일 처리하겠다고 거듭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내일 오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에 좀 더 속도가 필요하고 좀 더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더 늦추기는 어렵다. 내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겠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을 직접 겨누고 있는 데다 이미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합의 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어렵게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주장할 때에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공은 김진표 의장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매듭짓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김 의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 의장을 상대로 욕설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기대해 진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하세요? 아니 그럼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논란이 일자 박 전 원장은 SNS에 방송이 시작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와 시청자,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법원이 이달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나온 주문인데요.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정부가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 그걸 꼼꼼히 따져본 뒤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조목조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옛날 자료 말고 2,000명을 결정한 최초 회의록을 내라고 했습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시됐던 전국 대학 현장 조사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현장 실사 자료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대 증원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할 경우 구체적 지원 계획, 예산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가 1심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재판부는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자료 제출 시한은 5월 10일로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의대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법조계 관측은 엇갈립니다. 정부 정책의 문제라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이해 당사자 범위를 폭넓게 보는 추세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경우 1심 심리가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의대 모집 증원 절차가 중단돼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법원의 이런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판사의 월권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가 학과 정원 늘리는데도 사법부 허락을 받으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 속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정책이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고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당혹감, 우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출구 없는 의정 갈등이 선거에 악재가 될 거란 여당의 비판 속에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선 3패 이후에도 한 발짝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사법부가 정부 행정 절차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자 대통령실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가 학과 정원을 늘리는데 사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판례가 남으면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경우 모든 학사 변경에 일일이 사법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거냐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재판부가 내년도 대학 모집 정원 제출 마감 직전에 정부에 승인 보류를 주문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역할은 법적 안정성 유지인데 정책 의사결정 직전에 혼란을 초래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고법은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는데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근거로 내놓은 공식 페이퍼만 수천 장은 된다며 그걸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부터가 난센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판결이 아닌 재판 중에 나온 말이니 사법적 구속력이 없다거나 판사의 월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아직 공식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향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 제출과 함께 내년도 입시 정원 확정도 늦춰달라는 법원의 요구에 정부는 겉으론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대입 전형은 이달 말 확정되기 때문에 법원 결정과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혹시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의대 증원 계획이 백지화되는 건 물론 입시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입시에서 선발하겠다는 전국 32개 의과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다소 줄어든 1,510명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모집 인원을 포함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 확정합니다. 따라서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법원의 결정과 시기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기업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별도로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년하고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엔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별 실사 결과는 물론 인적 구성과 횟수, 장소마저 극비로 유지했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의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법원이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목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000명 증원의 근거 서류들을 이제야 저희도 조금 볼 수가 있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 측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저희가 주장한 졸속 행정의 강력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대 증원 절차가 멈추게 되고 당장 내년도 입시 현장부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수시 접수가 넉 달 앞인 상황에서 재수나 삼수를 위해 휴학을 결정한 대학생들까지 연쇄 타격이 우려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현재도 미약정이고 고등학교 2학년은 발표는 했는데 달라질 수도 있고 입시 불안이라든지 변수들은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본안 소송이 2년 이상 걸릴 전망이어서 결국 현 정부의 의대 증원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정부에서 현금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10명 중에 6명이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거겠죠. 정부가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남성의 출산 휴가를 늘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월 태어난 아이의 수는 19,362명.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대책은 일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대한 막는 겁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까지 넓히고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도 늘립니다. 현재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었던 걸 근무일 기준 20일, 즉 한 달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됩니다.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앞서 부영그룹에선 직원이 아이 한 명을 출산할 때마다 현금 1억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아이 안 낳은 직원들은 빨리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 현금을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을 동기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62.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럴 경우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23조 원.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되겠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이 조사에는 13,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요즘 맥주나 소주 중에 이렇게 제로 표시를 붙인 제품들 많이 볼 수 있죠. 왠지 설탕을 넣지 않아서 열량도 낮을 것 같고 알코올도 없는 일종의 음료 같은 느낌을 주곤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제로 표시에 숨어있는 정확한 의미가 뭔지 오상영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주류 판매됩니다. 제로 표기가 붙은 제품만 모아놨습니다. 제로 맥주를 집어든 소비자들은 알코올이 전혀 없는 일종의 음료라고 생각합니다. 마시고 싶으니까 그 자제하기 위해서 택한 게 무알코올, 제로. 일단 알코올이 있느냐 없느냐 그 두 가지만. 제로 슈거를 강조하는 소주도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으니 그나마 건강한 음주라고 믿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요. 제로만 써 있으면은 선택을 하는데요. 그래도 성분 이런 건 자세히 안 보고. 하지만 제로를 너무 믿어선 곤란합니다. 당류가 100ml에 0.5g 미만이면 무당류로 표시할 수 있는데 당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이 실제 제로 슈거 소주와 일반 소주 각각 5종을 조사했는데 일반 소주 역시 제로 표시가 가능할 정도로 이미 당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량 차이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 열량이 차이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당류 차이가 소주 열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제로 맥주에 대한 오해도 컸습니다.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을 경우 무알콜, 알코올 함유 비율이 1% 미만이면 비알콜, 논알콜릭으로 표시하는데 미량이지만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 간 경변증 같은 질환, 당뇨가 있거나 통풍이 있는 분들은 기존 질환의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성분 표시 방법의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또 소주 하면 이렇게 초록색 유리병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페트병 소주가 더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는 거리가 먼 흐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매대에 소주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유리병이 아닌 페트 제품들입니다. 소주는 병이라는 말도 이제 옛말입니다. 보시면 제 왼쪽으로도 또 이쪽으로도 페트 소주가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 기업들은 용량은 더 커졌고 휴대하기는 더 편해졌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발길도 이어집니다. 이게 좀 가볍고 나중에 쓰레기 치우기도 좋고 그리고 종이는 또 따로 떼가지고 분리해 버리거든. 국내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3년 전 전체 소주 매출의 3분의 1이었던 페트 소주 비율이 올 1분기엔 절반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편의점에선 아예 페트 소주 매출이 병소주를 추월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이나 다회용기를 늘리려는 추세와는 거꾸로인 셈입니다. 재활용 정책도 미진해 유럽은 내년부터 음료 페트병 소재 25%를 재생원료로 할 것을 의무화하지만 한국은 재생원료 3% 사용 규제가 전부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제 캐나다 오타와에서 종료된 4차 회의. 170여 개국 3천여 명이 참여해 일주일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생산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전혀 논의가 시작이 아직 되지 않고 그냥 조문들을 조금 더 다듬었다 정도로 끝난 상태라고. 이 때문에 협약 체결 전 마지막 회의인 오는 11월 부산의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성과를 낼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So to stop plastic pollution, we need to start at the start and end at the end. 세계가 주목하는 플라스틱 협상의 개최국이 된 만큼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감축 정책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대학가 시위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돼서 진압에 나섰는데요. 경찰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 안으로 진입해서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또다시 체포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든 경찰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학생들이 점거한 건물 2층 창문으로 접근합니다. 내부로 진입한 경찰은 학생들이 바리게이트로 사용한 의자를 하나씩 걷어내고 잠긴 문을 열어가며 진압 작전을 벌입니다. 학생들은 등 뒤로 손이 결박된 채 끌려 나옵니다. 학교 측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해미턴홀 기습 점거에 나섰던 학생들이 대규모 진압 작전 끝에 모두 진압된 겁니다. 콜롬비아대 주변 곳곳에서 밤까지 동조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무장한 경찰 병력이 학교 가까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약 100명 가까운 인원이 순식간에 검거되었습니다. Palestine will be free. Palestine will be free. 뉴욕주 경찰의 강제 진압을 요청한 네마트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은 졸업식이 열리는 17일까지 학내에 경찰 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샤피크 총장은 이번 시위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검거 작전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안에 외부 선동가가 숨어들었다며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발표했습니다. These external actors are obviously not students. What should have been a peaceful protest has clearly been co-opted. 이후 컬럼비아대는 물론 인근에 있는 뉴욕 시티 칼리지에서도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 끝에 줄줄이 연행됐습니다. 지난 18일 컬럼비아 대학에서 대규모 진압 작전이 처음 벌어진 이후 반전 시위가 동에서 서로 들불처럼 번졌던 만큼 이번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t's extremely valid for the students to basically take over the campus to gather attention, to capture the attention. The world is watching Colombia right now. 지금까지 미국 전역 대학가에선 반전 시위로만 이미 1,000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재은효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저층 주택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주택가 사이사이로 난 골목길의 소유주가 무려 수백 명에 달합니다. 모아타운이라는 서울시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온 투자자들인 건데 정작 이 구역은 개발 지역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은 빌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길은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좁고 곳곳이 오르막입니다. 이 동네 골목길 세 필지, 약 4,000제곱미터 땅은 1972년부터 한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부동산 경매업체 등 8곳이 이 땅을 29억 원에 사들였고 한두 달 만에 개인 263명에게 96억 원, 3배 넘는 가격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업체 8곳이 거둔 수익은 67억 원에 달합니다. 성동구 송정동 골목길 4필지, 2,440제곱미터도 같은 방식으로 개인 160명에게 2배 가까운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화곡동과 송정동, 이 두 곳의 공통점은 주변에 모아타운 대상지가 있다는 겁니다. MBC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서울 시내 토지 지분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아타운 주변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 판매가 이뤄진 곳이 19곳 발견됐습니다. 총 면적은 13,453제곱미터, 투자자는 959명에 달합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도 아닌 그 옆 동네 골목길을 왜 샀는지 구매자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몇 배 정도 오를 거래요? 그때가 한 10배 정도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지 않을까? 한 5, 6년? 해당 구역이 모아타운 대상지라고 속아서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모아타운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닌데? 모아타운이 아닌 데라고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요? 대부분 자금이 모자라 아파트나 빌라를 사긴 어려운 소액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코로나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업체만 믿고 투자했습니다. 이들에게 골목길을 판 업체에 근거를 묻기 위해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은 공유 오피스라 만날 수 없었고 만난 업자들은 수익이 날 만한 곳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송정동 땅을 판매한 업체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을 매입가 1.5배에 팔아 다른 업체에 비해선 이윤이 적은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득을 보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기획부동산들이 보면 그 팔기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딱 쪼개가지고 이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그 정도로 딱 만들어줘요. 더 이상 이제 금액이 커지면 이제 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한편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벌였음에도 드러나지 않은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거래가 자치구 8곳에서 더 있었다는 어제 MBC 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 부동산 업체들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들이 대거 출시가 됐죠. K패스, 인천패스, 경기패스, 그리고 서울 기후동행 카드까지. 수도권에서만 교통카드가 4종류나 풀렸는데요. 각각 어떤 점들이 다른지 이승지 기자가 하나씩 비교해봤습니다. K패스와 기후동행 카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탈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고양에 있는 3호선 지축역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하철과 광역버스를 타고 경기 판교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축역에선 두 카드 모두 쓸 수 있었지만 광역버스로 갈아탈 땐 기후동행 카드는 쓸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K패스는 전국 지하철과 버스,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까지도 탈 수 있지만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김포골드라인만 가능합니다. 또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에서 53%까지 환급해주는 방식이지만 기후동행 카드는 월정액을 충전하면 무제한 탑승 가능합니다. 둘 중 어느 쪽 혜택이 더 큰지는 셈이 좀 복잡합니다. 각자 대중교통 이용 횟수와 이동 범위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40살 직장인이 서울 시내에서만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교통비가 월 77,000원 이상, 50일에 넘게 타면 기후동행 카드가, 미만이면 K패스가 더 낫습니다. 한 8, 9만 원 정도 나왔고 그래서 6만 원 정도 내니까 한 2, 3만 원 정도는 절약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인천과 경기도도 오늘부터 K패스와 연동해 인천패스, 경기패스를 내놨습니다. 수도권에서만 4종류의 교통카드가 나온 셈입니다. 인천 경기패스는 K패스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같지만 혜택은 무제한이고 청년 기준도 다른 카드보다 5살 많은 39살입니다. 이처럼 카드마다 혜택도 조건도 다르다 보니 어떤 걸 써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좀 그런 게 한눈에 조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나 뭐 이런 기능이 조금 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기후동행 카드가 되는
노선과 되지 않는 노선 간의 환승 여부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고 그 특별하게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얻기가 좀 어려웠고 이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 전달과 함께 수도권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과 혜택으로 쓸 수 있는 통합형 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제134회 노동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노동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한 고 양회동 씨의 사망 이후에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앞에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변으로는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1년 전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당시 사고 영상이 조선일보로 유출된 경위를 경찰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CCTV 영상이 고스란히 유포되었습니다. 엄연한 국가폭력이고 인권 유린입니다. 유출 관련자들 수사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건만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이들은 또 양 씨의 죽음 이후 오히려 강압적인 수사로 노조 활동을 경찰이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을 집시법도 아니고 업무방해, 공갈이라는 제명으로 강압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국가폭력에 저항했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사전대회를 마친 이들은 민주노총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일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2만 5천여 명의 참가자는 광화문 일대 약 600m 구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양한 색 조끼 차림의 집회 참가자들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이달 중순 협상이 시작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요구도 거셌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노동을 탄압하고 노조 파괴를 일삼았다며 정권 퇴진을 외치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할 수 있도록 선배가 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주 4일제 도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역시 장애인 노동자 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며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그런데 고 양회동 씨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는 지금 어찌 됐을까요? 정부와 수사기관, 언론이 양 씨의 죽음을 왜곡하려 했던 당시 상황, 또 그 뒤 건설 노동 현장에서 나온 억울하다는 목소리들, 무엇 하나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1년이 지났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년 전 그날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는 끝내 분신을 택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양 씨에게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 업체로 지목된 건설사들이 협박과 강요는 없었다며 탄원서까지 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억울합니다. 형님, 제가 공갈 협박범이랍니다. 애들이 아까 무섭습니다. 쌍둥이 남매를 둔 양 씨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건설노조 탄압이 저 하나의 목숨으로 중단되기를 바란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뿐인데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고 더는 탄압을 견딜 수 없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의혹을 덧칠했습니다. 사건 발생 17일째, 조선일보는 검찰청 CCTV 화면에 남은 당시 상황을 초단위로 묘사해가며 분신 노조원이 불을 붙일 때 민노총 간부가 막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주위에서 분신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한 겁니다. 정부의 태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수수방관했느냐? 왜 말리지 않았느냐?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10년지기인 양 씨를 만류했던 동료는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벌써 이성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오지 마세요. 형님 오지 마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내가 판사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고 그랬겠어요. 양 씨에 대한 강압 수사는 없었는지, 또 당시 노사 문제를 범죄에 다루듯 처리하려는 무리수는 없었는지 더 따져야 할 문제들은 밀려났고 남은 의혹은 그대로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주민 대신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다른 차 12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었는데요. 경비원은 차량 속도가 갑자기 높아졌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주인과 경비원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보는 MBC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흰색 벤츠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뒤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더니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켜지는 붉은 등이 수차례 들어왔지만 차량은 이번엔 앞으로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 5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운전자는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70대 경비원이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라 주민 대부분은 차 열쇠를 경비실에 맡겨두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경비원이 대신 빼줘왔던 겁니다. MBC와 만난 경비원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시죠? 그렇게 빨간불 지났죠. 튕겨서 나가면서 빨간불 지나갔어요. 사고 이틀 뒤 사직서를 쓴 경비원은 피해 차주들에게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직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뭐 참 무서운데 썼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고를 눈앞에서 본 벤츠 차량 주인도 경비원과 함께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그렇고 또 저도 본의 아니게 피해자 겸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지난 14년간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는 모두 791건에 달하지만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급발진에 대한 입증을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기 위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벤츠코리아 측은 차량의 주행 정보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등 고객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주와 경비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20대가 순식간에 도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땅꺼짐 현상으로 도로 한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연휴 첫날 새벽 일찌감치 길을 나섰던 24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 중국 광둥성 메이저우시 고속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런 땅꺼짐 현상에 집안이 내려앉은 것입니다. 아파트 3층 깊이 면적 184제곱미터의 큰 구덩이로 차량 20대가 떨어졌고 화염과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사고로 2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30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이었지만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새벽길을 나선 차량이 많았던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행여나 가족이 변을 당했을까 걱정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然后他们也是叫我等消息，因为我负责去寄的那3个医院都没有他们名字，2个大人，3个小孩。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을 잇는 메이저우 롱안 고속도로입니다. 지난 2014년에 개통했는데 지난해 다른 구간에서 폭우로 도로 옆 사면이 무너지는 산사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둥성은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랜 기간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이번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을 막고 추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일부 산악회에서 밤 늦게까지 음주에 고기까지 구워 먹으면서 불법 산행을 벌이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지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상당산성 중턱의 한 쉼터입니다. 등산객 여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임의로 설치한 조명 아래서 술을 마시고 가스버너에 불을 붙여 고기도 굽고 라면도 끓입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듯 연기도 뿜습니다. 한 산악회가 야간 산행 도중 취사와 음주 행위를 벌인 겁니다. 저희들은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고 다음부터는 기조치를 하면 되지 못하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고기 기름이 굳어 있고 주위 나무에는 조명을 달기 위해 묶은 노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산불 나면 끄기도 어렵고 이산저산으로 옮겨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쉼터는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문에 휴식 공간이더라도 취사를 하거나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산림당국은 오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입산 통제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567건에 4,000헥타르. 10건 중 3건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10대 자매를 치어서 크게 다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육청과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넉 달 가까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내거리, 도로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서 있고 119 구급차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자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겁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50대 부장교사였습니다. 세종에서 대전까지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 교사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교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기소 사실을 지난달 각각 학교와 충남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사고 이후 넉 달가량 지났지만 해당 교사는 아직까지 징계나 직위 해제 없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아동복지법 등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이 학생이나 다른 교원에게 2차 가해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부장을 맡고 계세요.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나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은 또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했지만 교사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 다음 날 교사가 학교에 음주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교육청에는 2달 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인데요. 소통 강화의 취지를 강조한 만큼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허용이 될지, 또 대통령이 얼마나 충실하게 답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오는 1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형식과 날짜를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총선 참패 이후 영수회담을 가진 데 이어 민심을 더 듣고 소통을 늘리는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건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약 50분 동안 진행된 취임 100일 회견 땐 대통령 모두 발언에만 19분을 할애하며 충분한 소통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대변인이 현장에서 질문자를 지명하면서 사전 조율 논란도 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바로 대변인 지정한 걸로 했는데 거기 기자단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정권의 우호적인 언론사만 지목하면 당연히 그 비판을 받는 거죠.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인터뷰로 올해는 사전에 녹화한 KBS 신년 대담을 통해 기자회견을 대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해선 사과보다는 해명에만 급급했고 핵심 질문은 피해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의 의미라는 것을 이제 말씀 주시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의 방식이라든지 민심을 받드는 이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도 하시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변화 의지를 보여줄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지도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친윤석열계의 핵심 인사죠. 이철규 의원도 내부 반발 속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급기야 원내대표 선출을 일주일 가까이 늦추면서 다른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를 한 주 뒤로 미룬 데 대해 당선인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들의 정견을 들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초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었지만 아무도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선거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 이른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당내 눈치 싸움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친윤계의 어떤 강한 스크럼을 의식하고 소신을 못 펼치는데 총선에 패장을 내세우냐고 지적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이냐고 한 김태흠 충남지사에 이어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도 이철규 추대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친윤계로 통하는 배현진 의원조차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책임자라 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이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기류가 뒤집히면서 일단 이철규 원내대표설은 자연스레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장 뚜렷한 새 인물도 없어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늘면서 산재로 다치는 것뿐 아니라 목숨을 잃는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떠났던 남편은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겁니다. 유족이 된 아내에게 회사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Nghe trực tiếp phía công ty mà em nghe qua một người thầu Việt Nam có nói với em là sẽ bồi thường cho số tiền là 150 triệu won đến 170 triệu won thì đừng có qua mà kiện tụng nữa rắc rối lấy số tiền đó để kết thúc cho mọi chuyện. 사고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중대 재해로 수사를 받게 된 회사가 합의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매듭 지을 수 없었던 아내는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회사 책임을 직접 따졌습니다. Dạ, lúc đầu thì em cảm thấy khó khăn về phía công ty là bên phía công ty cũng phân biệt đối xử với người ngoại quốc và đưa ra cái mức bồi thường cũng không được thỏa đáng. Chỉ những điều tôi thấy là khó khăn thôi. 결국 남편이 숨진 지 8개월 만인 지난 3월 회사가 사과하고 배상액도 높이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의 법, 제도, 문화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가 혼자 해결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죠. 산재 인정으로 받게 되는 유족 급여가 다인 줄 아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소송으로 배상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적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재 사망으로 인한 배상금을 산정할 때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남은 비자 기간만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임금 수준이 낮은 본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목숨값도 차별받고 있는데 유가족들은 비용 문제 등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당사자와 유족들을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영화인들의 축제죠.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막을 올리고 열흘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232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인데요. 이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배우 진구와 이유미 등 영화계 스타들이 팬들과 인사를 나누며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시작을 함께 하려는 관객들로 개막식장은 북적입니다. 그 국제영화제 개막식 했다고 해서 보러 엄마랑 같이 왔어요. 어떤 영화가 이번에 상 받을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올해 개막작은 미야케쇼 감독의 작품 새벽의 모든이 선정됐습니다. 공황장애와 월경전 증후군을 앓는 두 일본 MZ 신입사원들이 우정과 연대를 쌓는 이야기를 섬세하고 꼼꼼하게 그려냈습니다. 영화제는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주제로 43개국에서 출품된 232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성장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많았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들의 삶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대듯이 세밀하게 다루는 여성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 등 디즈니 픽사 인기 작품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다큐멘터리 등 특별전도 열립니다. 또 전주 곳곳의 골목에서 야외 상영과 버스킹 공연, 출품작 포스터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베리어 프리 영화도 특별 상영됩니다. 인터넷 예매 없이도 현장 매표소를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고대하던 KBO 리그 통산 10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류현진만큼이나 간절했던 동료들의 마음이 경기가 끝난 뒤에도 화제가 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3회 노시안의 말로 홈런이 터질 때도 6이닝을 마치고 내려온 뒤에도 류현진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경기 후 최원호 감독의 축하를 받고 나서야 밝은 표정을 찾았습니다. 데뷔 19년 한국 복귀 7경기 만에 이룬 KBO 리그 통산 100승. 동료들은 물을 뿌려가며 격하게 축하했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하나 팬분들 앞에서 100승을 해가지고 좀 더 뜻깊은 것 같고. 류현진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감기 기운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올 시즌 가장 많은 103개의 공을 던졌고 5회 이후 직구 평균 구속이 엿새 전보다 시속 4km 높았을 만큼 전력을 다했습니다. 통산 맞대결 홈런 4개인 천적 최정에게는 미국에서 익힌 커터를 집중적으로 던졌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안 던졌던 구종이었고 저한테 강했던 타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르는 공을 던지고 싶었었는데 좀 제구가 좀 안 돼서 한동안 ABS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어제는 애매한 판정에도 여유를 보였습니다. 100승의 동료들의 공도 컸습니다. 특히 노시안은 연신 몸을 날리는 수비에
역전 만루 홈런으로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류현진은 경기 후 식당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선배님 백승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탕하게 웃고 가셨습니다. 경기까지 이기고 현진 선배님 백승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류현진의 목표는 이제 한미 통산 200승입니다. 좋은 기운으로 쭉쭉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벌떼가 몰려들어 경기가 지연되는 보기 드문 일이 있었는데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깜짝 스타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경기를 앞둔 중계 방송 카메라에 여러 마리의 벌이 등장합니다. 경기장의 홈플레이트 뒤편 그물망에 벌떼가 모인 겁니다. 난데없는 상황에 선수단과 심판진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자초지종을 파악할 여유도 없이 안전상의 이유로 경기 시작 시간이 연기됐습니다. 1시간쯤 지나 방제 인력이 출동했는데 이 남성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모든 시선을 의식하며 여유 있게 호응을 유도하더니 능숙하게 벌들을 기구 안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생각도 못한 구경거리에 관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15년차 방제업체 직원인 렛 힐튼 씨는 즉석에서 시구자로 선정돼 잊지 못할 추억까지 만들었습니다. I was at my son's t-ball game, his last t-ball game of the season. He's 6 years old. Minor leagues up to the big leagues now. It's cool. 힐튼 씨는 살충제를 쓰는 대신 벌들을 기구로 모은 뒤 경기장 밖에서 내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리조나 구단과 팬들은 평범한 영웅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It was a little nerve-wracking, I'm not going to lie. It was a lot of pressure to get this game going, you know, so but I was happy to come and take care of it. 지난 2011년 KBO 리그에서도 벌떼가 몰려 12분간 경기가 중단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엔 불상사 없이 화제의 인물까지 등장해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여자 배구 아시아 쿼터 트라이아웃에서 페퍼저축은행이 1순위로 중국 출신의 장위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5월의 첫날 잘 보내셨는지요? 노동절이기도 했던 오늘 날이 참 좋았는데요. 오늘 상암동의 풍경입니다. 이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시민들은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있고요. 또 실록의 계절 5월답게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또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쌀쌀해지겠습니다. 출근길 서울의 최저기온 12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관령의 최저기온은 0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 그리고 남부 내륙 산지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얼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 무렵까지 전라권은 소나기가 지나겠고 밤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춘천 6도, 안동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춘천 26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20도가량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이번 주 일요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